안녕하세요. 고비즈 온라인 수출 애로 해소 센터에서 아마존 강의를 하게 된 김현열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이제 커머크로스라고 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드폴스트와 페어니어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출강은 위링크스 캠프에서 강의를 계속 해왔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과학기술대, 경북대 창업지원단, 한국무역협회 등등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제 닉네임은 아마존 로꼬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FBA란 무엇인가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아마존 상품 페이지 제대로 알기, 세 번째는 아마존 최신 업데이트, 네 번째는 자주 묻는 질문 앤 답변입니다. 아마존 FBA란 무엇인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슬라이드 한 장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마존 FBA는 이제 아마존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아마존 FBA라는 이 방식도 되게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FBA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마존 상품 페이지를 오래 하신 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보고 계신 분들이 아직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상품 페이지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바이어, 고객 입장이 아니라 셀러 입장에서 아마존 상품 페이지를 바라보는 것을 미리 먼저 셀링을 해봤던 셀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상품 페이지에 대해서 셀러들은 어디를 쳐다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에 2021년 혹은 2020년 말에 아마존에 유의미하게 최신으로 유의미하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인데 주로는 이제 오늘 내용에 대하고 관련이 있는 브랜드 등록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마존 FBA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1, 2, 3, 4, 5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이커머스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국내 스토어팜 판매자들이나 판매자들은 주문을 받으면 직접 배송을 하거나 혹은 3PL 창고를 이용해서 배송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장 먼저 시행한 게 이제 아마존인 것 같은데요. 아마존이 가장 먼저 FBA라는 물류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창고에 물건을 입고시켜라. 그러면 통합된 인터페이스에서 셀링도 관리하고 물류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시해서 그 첫 번째 행동은 아마존 창고에 재고를 발송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있는 재고를 이제 우리가 아마존에서 미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창고로 물건을 이동시켜 놓는 겁니다. 자, 여기 한국 입장에서는 출고가 될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 아마존 창고 입장에서는 입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창고에서 우리 물건을 받아 본인들의 창고에 입고를 시키고 저희와 아마존이 같은 전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물건을 입고시키면 저희가 그 진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마존 스토어 스탁입니다. 아마존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게 됩니다. 물론 스토리지 피라 그래서 보관 비용이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보관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FBA 수수료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고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물론 무게가 무겁거나 부피가 굉장히 큰 물건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스토리지 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 물건이 아마존 창고에 잠자고 있는가가 가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있는 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적의 수량을 아마존 창고에 입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셀링의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네 번째로 아마존이 재고를 픽업해서 다섯 번째로 아마존이 배송을 하게 됩니다. 배송뿐만 아니라 배송 이후에 발생하는 CS, 이제 고객 응대도 아마존이 알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아마존은 그 리턴을 100% 받아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아마존 FBA 우리한테는 FBA란 말로 다가오는 거고 고객들한테는 프라임 서비스라는 말로 똑같은 서비스를 다르게 다른 단어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프라임 서비스 이제 연 단위의 회비를 내고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빠른 배송을 받고 또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아 리턴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존이 일반 셀러들보다 훨씬 더 유연한 정책으로 받아주죠.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이제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러한 정책 때문에 아마존이 성장한 거기 때문에 또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FBA의 핵심은 우리의 물건을 한국에 있는 물건을 미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의 아마존 창고에 물건을 입고시키고 아마존에서 물건이 판매되면 아마존이 직접 배송하고 CS까지 처리해 주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전보다 물류 쪽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 물류 이후에 단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 상품 이미지, 이 상품 설명 그리고 마케팅 부분에 어 셀러가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아마존 FBA가 굉장히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좋은 게 사실입니다, 물류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결국 아마존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많은 셀러들이 들어와 있고 현재는 상당히 많은 카테고리에 많은 상품 영역에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내 상품 페이지를 최적화시켜서 마케팅을 염두하지 않고 혹은 마케팅을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FBA 시스템만 믿고 런칭을 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런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 마케팅, 광고까지 연결돼서 상품이 실제로 전환, 그러니까 구매가 이루어져야만 우리에게 수익으로 귀결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 제조하는 단계, 혹은 RA 셀러라면 상품을 셀렉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상품이 판매될 것인가, 혹은 판매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 뒤에 목차에서 아마존 상품 페이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부분이 이 상품을 잘 팔리게끔 만드는지 또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마존 상품 페이지 제대로 알기입니다. 지금 뒤에서부터 보시는 페이지는 아마존 특정 상품 한 개의 아마존 상품 페이지를 가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스크롤을 다 내려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고객이 볼 수 있는, 또 셀러가 볼 수 있는 화면을 모두 다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택한 상품은 폴라스 초이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엑스폴리언트라고 하는 이렇게 벗겨내는 스크럽 같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고요. 무엇보다 화장품이 일반적인 상품보다 뭐 인허가도 좀 더 까다롭고 규정도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 보통은 뷰티나 식품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규정이 뷰티 쪽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스탠다드가. 그래서 뷰티 규정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카테고리에 갔을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설명할 부분들을 미리 빨간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아마존에서 상품 리서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왼쪽 상단에 배송 주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검색창에다가 검색 키워드를 집어넣고 검색 결과를 바라보고 있지만 최초에 한국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배송 주소가 한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 한국으로 배송 가능한 상품들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겟을 하고 있는 미국 고객들과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너무 많이 다르게 되면 시장 리서치를 한다는 게 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마존에서 시장 리서치를 한다. 검색 결과를 좀 보려고 한다. 제가 지금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 키워드는 폴라스 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폴라스 초이스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를 제대로 보고 싶다. 미국에 있는 내 고객들과 같은 화면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왼쪽 위에 있는 배송 주소를 미국에 있는 주소로 바꿔야 됩니다. 입력을 할 때 우편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저는 뉴욕의 플러싱을 11358이라는 우편 번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지만 또 미국에 있는 뭐 본인이 친숙한 우편 번호 하나씩은 다 외우고 있으셔야 아마존에서 제대로 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아마존 마켓을 확장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유럽 뭐 이런 데에서 검색을 하려고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일본의 특정 지역의 우편번호 하나씩은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그게 영국의 우편번호도 하나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려고 할 때 왼쪽 상단에 배송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내가 현지에 있는 고객들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마존의 모든 상품 페이지를 한마디로 귀결시킨다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로 시작해서 키워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상품을 우리는 모두 단어들의 연속적인 조합, 뭐 단어, 구, 절, 문장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검색창에 현재까지는 이미지 검색이 아니라 글자로 검색하는 빈도가 더 많고 모바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키워드로 우리 상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를 내 상품에 많이 넣어두고 그리고 그 중요도를 앞으로 당겨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이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로 시작해서 키워드로 끝난다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위에를 보시면 이 해당 지금 폴라스 초이스 이 상품에 URL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검색한 키워드는 검색창에 적혀 있는 것처럼 폴라스 초이스입니다. 자, URL을 한번 같이 보시면 amazon.com/ 그다음에 빨간 박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저희는 캐노니컬 키워드라고 합니다. 캐노니컬 키워드는 해당 상품 페이지에서 모든 웹 페이지는 캐노니컬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해당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축약해서 조합해 놓은 것이 캐노니컬 키워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컴퓨터는 이 상품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폴라스, 대시, 초이스 띄고 스킨 띄고 퍼펙팅 띄고 엑스폴리언트 띄고 페이셜 띄고 블랙헤드 뭐 이러한 단어들이 이 상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품들은 대소문자가 섞여 있는 것도 있고 대문자로만 돼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거 어디에서 컴퓨터가 뭐 이렇게 크리에이션 만들어내진 않았을 거고 컴퓨터가 어딘가에서 어떤 단서를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가져왔을 텐데 이거를 가져오는 영역은 대부분은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보시면 스킨 퍼펙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모두 대문자로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캐노니컬 키워드에 있는 것처럼 대소문자의 조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캐노니컬 키워드는 아마존뿐만 아니라 보통은 구글 SEO를 얘기할 때 캐노니컬 키워드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모든 웹페이지에서 이 캐노니컬 키워드를 세팅을 해놨냐 안 해놨냐를 SEO의 첫 단추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본 사항이죠. 그래서 캐노니컬 키워드는 대부분의 경우에 웹페이지의 타이틀에서 오고 지금 현재는 상품명, product name, 지금 표시는 제가 타이틀이라고 해놨는데요. 그래서 상품명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폴라스 초이스, 스킨 퍼펙팅, 엑스폴리언트, 페이셜, 블랙헤드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타이틀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으로 중요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폴라스 초이스라고는 가장 왼쪽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킨 퍼펙팅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2% BHA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이 단어를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엑스폴리언트, 또 조금 가다가 페이셜, 조금 가다가 블랙헤드, 뭐 전치사나 뭐 중복된 문자나 이런 것들은 제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URL에는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있지 않고요. 공백인 경우에는 뭐 옆으로 대시를 한다거나 다른 문자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캐노니컬 키워드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에이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존 상품 페이지를 구별하는 바코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모든 상품에는 바코드를 이렇게 부여하고 부착시켜 놓죠. 물류에서도 그 바코드를 사용을 하고 해당 상품을 A라는 상품과 B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상품명을 사용을 하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바코드라는 다른 숫자를 중복되지 않는 숫자를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인사부서에서 회사 사원 정리를 할 때 이름은 중복되기 때문에 옆에 사원 번호를 부여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번호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죠. 그와 같이 상품은 바코드라는 중복되지 않는 숫자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아마존도 본인들의 상품 페이지를 하나의 데이터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여해 놓은 바코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에이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00949CTQQ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A신은 검색창에다가 이 A신으로 검색을 하면 지금 이 상품 검색 결과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저 A신은 이 상품 페이지와 매칭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뒤에 또 보시면 이제 검색 키워드라고 제가 적어놨고 서치 키워드라고 적어놨어요. 그 밑에 보시면 URL에 키워드 등호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음에 제가 입력한 폴라스 초이스라는 글자가 뒤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단 폴라 다음에 어퍼스트로피라는 위에 콤마를 집어 넣었는데요. 그게 기계어로 컴퓨터 언어로 퍼센트 27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알파벳 S 제가 적은 대로, 그 다음에 한 칸 띄는 공백이 있는데요. 공백은 퍼센트 %EB라는 문자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URL에서는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 특수 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와 문자와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계어로 해당 문자와 띄어쓰기를 공백을 이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URL을 보시면 벌써 제가 이 상품까지 도달하는데 입력한 검색어를 URL을 통해서 데이터화하고 있고, 이 아마존이라는 알고리즘 내에서는 어떤 고객이 어떤 검색어를 입력해서 어떤 A신 지금에 도착을 했고, 지금 URL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고객이 어떤 검색어를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했고, 그 검색어를 검색한 다음에 도착한 A신이 이 A신이고, 이 A신은 왼쪽에 있는 캐노니컬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는 상품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 알고리즘이 이 고객의 행동이라 그러죠. 행동을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소스가 저 검색어이고, 그 검색어를 통해서 선택한 상품이고, 그 상품이 어떤 키워드들로 대표되는 상품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상품 페이지를 만들 때 타이틀에 내 상품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집어넣는 검색 키워드를 타이틀에 왜 넣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을 화면의 왼쪽으로 돌리셔서 검색 키워드 제가 이렇게 적어 놓고 타이틀, 블랙 포인트, 디스크립션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타이틀 영역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타이틀 영역에서 밑으로 좀 내려와 보면 블랙 포인트, 화면의 우측 하단이죠. 그래서 블랙 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이 5개의 점, 영어로는 저기 앞에 있는 5개의 점 자체를 블랙 포인트라고 부르고, 아마존에서는 이 블랙 포인트라고 부르면 상품의 상세 설명을 5개의 점으로 요약해 놓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RL에 캐노니컬 키워드도 있지만 아마존이 꼭 저것만 우리 상품을 구성하는 키워드로 인식하는 건 아니고 검색 키워드로 인식을 하려고 할 때는 이 타이틀에 있는 단어들과 블랙 포인트에 있는 단어들을 내 상품과 이렇게 매칭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셀러 입장에서 매칭을 시킨다는 거는 그 단어를 상품 리스팅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중요도에 따라서 타이틀에 중요한 거를 타이틀에 그 다음 중요한 거를 블랙 포인트에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의 순으로 배열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은 기본일 뿐, 뭐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내 상품 설명을 꼭 그 기본을 지키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른 방식을 차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상품을 고객들한테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그 효과적인 설명을 고객들에게 어필이 돼서 구매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단지 그 행위를 할 때 아마존은 내 상품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과 블랙 포인트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내 상품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 키워드에 따라서 검색 결과에 내 상품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노출되지 않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인덱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검색 결과에 나온다고 하면 내 상품이 해당 검색어에 인덱싱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뭐 내가 아마존을 많이 합니다라는 자랑을 하기 위한 표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틀 밑에 나와 있는 바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폴라스 초이스라고 하는 파란색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씨에는 URL로 링크가 심어져 있고요. 폴라스 초이스를 누르면 브랜드 스토어로 이동하게 됩니다. 단 브랜드 스토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가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 브랜드 이름을 눌렀을 때 브랜드 스토어로 연결이 되고요. 이 브랜드 스토어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상품은 주인이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리뷰가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리뷰는 전환을 그러니까 구매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죠. 아마 물론 모든 이커머스에서 리뷰가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전히 아마존에서도 역시 리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는 별 5개로 이루어져 있고 총 5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상품은 리뷰가 3,074개나 있네요.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밑에 태그에 있는 것처럼 베스트셀러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어디 카테고리냐면 이 상품의 대카테고리는 당연히 뷰티 카테고리겠죠. 근데 그 밑에 속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셜 필스라고 하는 속 카테고리에서 1등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는 저희가 달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존이 본인들의 알고리즘과 상품의 성과에 따라서 달아주곤 합니다. 또 베스트셀러 말고도 아마존스 초이스라고 하는 특정 키워드에 아마존이 이 상품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태그가 또 있습니다. 물론 그 태그가 달린다 그래서 더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표시해 주면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달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키워드에서 우리 상품이 노출이 잘 되고 전환이 잘 되고 구매가 이루어지면서 리뷰가 좋다라고 하면 그런 태그를 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와서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는 가장 위에 있는 메인 이미지, 그리고 영어로 제가 메인 이미지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미지가 있고 제일 하단에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숫자를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네,
아마존에서 상품 페이지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미지의 숫자는 7개입니다. 업로드할 수 있는 이미지의 숫자는 10개입니다. 물론 카테고리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업로드할 수 있는 이미지의 숫자는 10개이고 노출되는 이미지의 숫자는 7개입니다. 단 지금 보시는 상품처럼 동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하단에 동영상이 노출되고 이미지는 6장이 노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6장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저희가 10장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장을 다 올렸다라고 하면 4장의 이미지가 더 있을 텐데요. 나머지 이미지를 더 보기 위해서는 저 6장의 이미지 중에 하나의 이미지를 클릭해야 됩니다. 그러면 4장의 이미지를 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뭐 그렇게까지 행동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고,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뭐 그렇게 친절하거나 성실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6장의 이미지에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영상이 없으면 7장이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7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의 추세는 동영상이 없으면 리스팅을 다 했다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이 동영상이 갖고 있는 힘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내 상품을 리스팅하려고 하면 꼭 미리 준비해야 되는 필수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동영상이 한국어로 제작되어졌거나 자막이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업로드를 하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켓에 지금 그러한 규정은 아마존닷컴뿐만 아니라 일본 아마존에 리스팅을 할 때도 일본에 올릴 동영상은 자막이 일본어이거나 혹은 동영상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모두 일본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 마켓은 각 마켓의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신다거나 리스팅을 이미지 7장으로 미리 한 다음에 동영상을 추후에 제작을 하신다고 하면 꼭 영어로 사운드도 영어로 나오고, 그다음에 자막을 만약에 만드신다고 하면 자막도 영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중에 이미지 6장 혹은 7장 중에 아마존에서 통일되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는 메인 이미지입니다. 메인 이미지는 상품 자체만 나와야 되고 백그라운드는 모두 다 흰색이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마켓처럼 메인 이미지를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야 된다거나, 그러면 디자인 스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데 어떤 사람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아마존은 처음부터 메인 이미지는 상품 자체만 나오도록 되어 있고 다른 일체의 디자인 효과를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이 권장하는 메인 이미지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상품 이미지의 90% 이상 차지하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페이지에 최대한 크게 나올 수 있도록 확대해서 업로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픽셀도 1000 픽셀 곱하기 1000 픽셀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셀러들의 경우 1500 by 1500 혹은 2000 by 2000을 회사의 기준 규격으로 잡고 모든 아마존 리스팅의 이미지 작업을 할 때 1500 by 1500 혹은 2000 by 2000을 기준으로 아마존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아마존이 고화질의 이미지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다른 마켓들, 예를 들어 Q10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마켓플레이스의 팔러시가 변경되어서 메인 이미지의 백그라운드는 모두 흰색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처럼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이나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반 이미지를 구성할 때 우리가 이미지를 7장이라고 한다면 3장, 3장에 이제 6장의 일반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인포그래픽, 상품의 설명이 들어간 이미지를 3장 정도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라 그래서 상품을 사용하는 이미지를 한 3장 정도 배분을 합니다. 근데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는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 개수를 늘리고, 혹은 전문성이 더 필요해서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어, 음, 인포그래픽 이미지를 더 인포그래픽 이미지의 개수를 더 많이 업로드하곤 합니다. 그래서 메인 이미지와 일반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까지 이미지 영역에서 올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컨텐츠, 이미지와 동영상, 그 다음에 이미지는 최대 10장까지, 하지만 7장은 중요하게 모든 내용을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7장 중에 6장은 상시 노출되기 때문에 6장의 모든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집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이제 가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격이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Add to Cart 혹은 Buy Now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바이박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밑에 박스를 보시면 영어로 Sold by Paula's Choice Skincar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합 준비 서류 혹은 가입할 때 디스플레이 네임 혹은 스토어 네임을 적게 되는데, 그 네임이 노출되는 곳이 솔드 바이 다음에 적혀 있는 폴라스 초이스 스킨케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폴라스 초이스는 되게 큰 글로벌 기업인데요. 폴라스 초이스가 아마존에 가입을 할 때 브랜드명은 폴라스 초이스라고 타이틀 밑에 있는 걸로 입력을 했고, 본인들 브랜드 스토어 이름은 폴라스 초이스 스킨케어라고 입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네임 혹은 스토어 네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보통은 본인의 상호가 들어가게끔 짓습니다. 다음에 and fulfilled by Amazon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상품은 FBA로 판매하는 상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박스 영역에 이 상품이 지금 판매되는 가격이고요. 저기에서 바이 나우를 누르면 이 상품을 고객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가장 상단이 아마존 상품 페이지 중에 가장 상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URL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왼쪽 상단에 배송 주소를 항상 해당 국가에 맞게끔 맞춰 놓는 거, 그다음에 타이틀과 블랙 포인트에 본인의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많이 놓고 관련도 높은 키워드들을 타이틀에 되도록 포함시키는 이 과정,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고객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품에 적혀 있는 모든 글자들이 보일 수 있도록 메인 이미지는 크고 선명하고 고해상도, 다시 얘기해서 1000 x 1000 이상이지만 실제로 셀러들은 1500 x 1500, 2000 x 2000 정도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이미지에서는 내 상품이 전달되고 내 상품의 상세 기능이 전달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들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크롤 내리면 이런 화면들이 밑에 쏟아지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화면의 제목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frequently bought together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 해당 상품과 함께 구매되는 상품을 아마존이 보여줍니다. 함께 구매되는 상품, 제가 중요하게 적어놓은 거는 광고가 아닙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이 영역은 저희가 광고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아마존이 본인의 판매 데이터, 알고리즘을 가지고 해당 상품과 어떤 상품이 자주 구매되는지를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영역이고, 이거를 같이 사게 되면 토탈 얼마 정도 드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 아래는 이제 brands related to this category on Amaz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은 광고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brands related 적혀 있는 밑에 보면 sponsored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광고 영역에는 sponsored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sponsored라고 적혀 있으면 이 영역이 내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ands related to this category on Amazon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광고 중에 sponsored brand라고 하는 브랜드 광고이고,
그 밑에 보시면 Sponsored Product Related to this ite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것도 광고인데 이거는 Sponsored Product의 프로덕트 광고 중에 프로덕트 상품 밑에 광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Sponsored Product은 내 상품을 광고하는 영역이고 위에 Brands Related to this category on Amazon은 내 브랜드를 광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이 영역이 광고 영역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Special Offers and Product Promotions라고 적혀 있는데 이 영역이 우리 셀러 센트럴의 애드버타이징 메뉴, 광고 메뉴에 보시면 프로모션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에 들어가서 내 상품의 프로모션을 설정하면 이 영역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몇 가지 적혀 있는데 이 상태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프로모션은 누가 제공하는 걸까요? 네,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아마존 카드를 발급받으면 이런 프로모션을 제공해 줄게라고 미리 제공하고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을 때 이런 글자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한번 보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 스크롤을 좀 더 내리면 이제 프로덕트 디테일스라고 해서 상품의 정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아이템 웨이트, 그 다음에 쉬핑 웨이트, 그 다음에 ASIN이 여기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고요. ASIN 밑에 UPC라고 적혀 있습니다. UPC라는 개념은 프로덕트 아이디,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프로덕트 아이디라고 표현하는 프로덕트 아이디라고 하는 개념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로덕트 아이디라고 하면 UPC라고 하는 바코드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시요. 프로덕트 아이디는 바코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바코드가 있는데 UPC는 그 바코드의 종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UPC는 주로는 북미 지역에서 사용하는 바코드를 지칭할 때 UPC라고 부르고요. 또 유럽과 우리나라 같은 쪽에서 사용하는 바코드를 EA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AN 바코드의 특징은 88이라는 숫자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의 프로덕트 아이디로 입력한 UPC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커스터머 리뷰도 볼 수 있고 또 아마존의 큰 특징이죠. 밑에 보시면 아마존 베스트셀러스 랭크라고 해서 소위 BSR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아마존은 항상 어떤 개별 상품의 순위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품은 뷰티 카테고리에서 47등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카테고리, 속카테고리인 페이셜 필스라는 카테고리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태그를 달고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비디오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스라는 영역은 셀러만 업로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고객도 이 영역에 비디오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친절한 고객들이 많진 않죠. 그래서 비디오는 뭐 꼭 셀러만 올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아무 고객이나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고객도 아마존이 퍼포먼스를 계속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구매 이력이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구매 이력이 있고 또 리뷰도 많이 달았고 뭐 이러한 그리고 계정이 생긴 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기간이 지났고 뭐 이러한 기준이 통과된 계정들이라면 해당 상품에 관련된 동영상을 지금 저희 화면에 네 번째 있는 것처럼 고객이 직접 How to apply 이렇게 하면서 직접 올리는 영상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앞 화면에서 상품 페이지에서 동영상이 이미지 영역의 가장 하단에 노출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동영상은 하나만 업로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업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출은 여기 하나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2개, 뭐 혹은 3개를 올렸다고 하면 나머지 동영상은 이 밑에 여기 영역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는 하나만 업로드 시킬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 업로드한 다음에 또 준비하셔서 또 올려도 되고요. 또 준비하셔서 또 올려도 됩니다.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하게 되면 브랜드 광고 중에 비디오로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내 상품의 비디오를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위해서 최적인 동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디오를 다시 제작하실 수도 있고요. 그 비디오는 45초여야만 광고를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상품 페이지에 있는 비디오와 별개로 광고를 돌릴 때는 광고에 사용될 이미지를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업로드하는 파일은 뭐 1분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광고를 돌릴 때의 파일의 크기는 45초여야 합니다. 그래서 뭐 두 개를 다 고려하신다고 하면 동영상을 제작할 때 45초로 제작하신다면 나중에 속도를 줄여야 된다거나 배속을 올려가지고 45초로 줄여야 되는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크롤을 좀 더 내리면 이제 왼쪽에는 Customer Questions and Answers라는 영역이 있고요. 여기에 question은 소비자들이 직접 남기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answer는 셀러가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상품을 써봤거나 샀던 고객들이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고객들이 대답을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 소비자가 구매를 했던 상품에 이런 다른 소비자가 질문을 올렸을 때 그 소비자들한테 이메일이 갑니다. 당신이 사용했던 이 상품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이메일이 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접 바로 대답을 달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대답을 달아주는 경우가 꽤 많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잘 달리는 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셀러가 꼭 대답을 달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는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물론 본인의 상품의 판매고와 또 브랜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객들의 궁금증들을 해소시켜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셀러가 정확한 대답을 해 주는 것이 물론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아,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이 헷갈려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다시 나의 블랙 포인트 혹은 이미지 혹은 타이틀에 그러한 것들이 오해 없도록 수정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질문이 올라오면 무조건 답을 달아야 되고 아마존은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면 페널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문이 올라오면 답을 안 하면 좀 두렵거든요. 근데 의무가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커스터머 리뷰스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중요도가 높은 리뷰의 모든 리뷰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리뷰는 현재 지금 5점 중에 4.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5점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단순 이동 평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5점 곱하기 78%니까 0.78, 4점 곱하기 0.1, 3점 곱하기 0.04 이렇게 가중 평균을 해서 나오는 숫자를 이제 반올림하시면 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9점을 받고 있다. 그러면 5점짜리를 몇 개를 받아야 내가 4점이 넘게 될지 뭐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계산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계산을 해볼 시간에 어 리뷰를 하나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리뷰의 기준들은 보통은 4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4점 이상인 상품들을 따로 보여주는 화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리뷰가 4점 이하로 내려가면 실제로 판매량과 노출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9점과 4점은 굉장히 큰 차이이고요. 그다음에 4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4.3점 이상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좀 훌륭한 정도, 그리고 4.5점 이상이면 더할 나위 없는 정도의 리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뷰의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할 때는 최소 4점 이상은 돼야 되는구나. 4점 이하로 내려가면 내 상품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고 4.3점이 되면 내 지금 리뷰 상태가 양호하긴 한데 이게 4.5점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5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안 떨어져야 될 텐데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리뷰를 좀 더 확보해 놔야겠다. 이 정도 마음이면 리뷰를 바라봤을 때 뭐 미리 셀링을 해 봤던 분들과 거의 같은 판단을 하고 계신 걸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 하단에 또 제가 빨간 박스 하나를 쳐 놨는데 거기에 탑 리뷰스를 항상 기준으로 아마존 리뷰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리뷰가 분명히 생겼는데 그 리뷰가 안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탑 리뷰스라는 저 핸들바를 드롭다운 메뉴를 머스트 리센트라는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트 리센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달린 리뷰의 순서대로 탑다운으로 이제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달린 내 리뷰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내 상품이 어떤 평가들을 어떤 리뷰의 추세가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린 리뷰의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달린 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리뷰를 보실 때는 most recent로 항상 바꾸셔 가지고 가장 최근에 달린 리뷰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read reviews that mention 해 가지고 또 키워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리뷰에서 사용된 키워드들을 아마존이 이렇게 선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리뷰를 다 읽지 않고 위에 키워드를 보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리뷰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내 상품 페이지에 반영되어 있는지 또 가장 고객들이 내 상품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내 상품 페이지에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타이틀이나 블랙 포인트, 타이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블랙 포인트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좋을 수 있겠다. 여러 사람들이 언급한 단어이기 때문에 라고 유추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스크롤 또 내리면 이제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영역이 나옵니다. 어, 아마존의 상세 페이지, 한국의 단어로 하면 한국의 상품 페이지로 얘기하면 위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아래의 상세 페이지를 와 매칭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가 위에 있는 이미지보다 차지하는 고객들이 이렇게 눈이 가는 영역이 더 큰데 사실 아마존은 위에 있는 메인 이미지와 그다음에 일반 이미지, 그다음에 동영상의 영역이 고객들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어, 상, A- 아마존의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A 플러스 컨텐츠 혹은 EBC 이름이 두 개여서 헷갈릴 수 있는데 두 개 다 같은 곳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 플러스 컨텐츠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A 플러스 컨텐츠 영역에서는 우리가 위에서는 컨텐츠가 이미지 7장, 그리고 글자 블랙 포인트, 타이틀 글자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상품에 대해서 더 전달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전달을 못하고 아쉽다라는 부분을 이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초이스의 A 플러스 컨텐츠처럼 이미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의 양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컨텐츠도 물론 검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기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마다 메타 키워드를 넣어주기 때문에 이 영역이 뭐 키워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검색 키워드 그리고 인덱싱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타이틀과 블랙 포인트 그리고 왼쪽에 있는 디스크립션 영역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영역과 오른쪽의 영역은 같지만 다른 영역인데요. 다시 얘기해서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영역은 우리가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일반 셀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상세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는 넣을 수가 없고 글로 텍스트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브랜드 등록을 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A 플러스 컨텐츠를 A 플러스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할 수 있는 영역이 활성화가 되고요. A 플러스 컨텐츠가 활성화가 되면 왼쪽에 우리가 적었던 디스크립션 영역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디스크립션 영역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도로 보면 키워드를 배치시켜야 되는 중요도로 보면 타이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 중요도는 블랙 포인트 그리고 더 많은 키워드를 넣고 싶다고 할 때 디스크립션에서 내 상품들을 설명하면서 좀 더 마이너한 키워드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여 내가
브랜드 등록을 해서 A 플러스 컨텐츠만 밖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디스크립션 자체는 뒤에서 텍스트로서 검색 키워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립션에 꼭 상세 설명을 넣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또 아마존 리스팅을 할 때 필수 입력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아마존 그 상품 상세 페이지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좀 바뀌어서 A 플러스 컨텐츠가 나온 다음에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라면 A 플러스 컨텐츠가 나온 다음에 그 밑에 또 셀러가 입력한 왼쪽에 있는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이 또 글로 노출이 두 개 다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놓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마존의 상세 페이지를 모두 다 봤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입니다. 자, 위에 상세 페이지의 타이틀, 블랙 포인트, 이미지들을 보고 다음에 뭐 중간에 광고 영역들을 넘어서 상품의 디테일을 보고 그다음에 Q&A와 리뷰를 보고 나면 여기에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영역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상품 페이지를 보면서 셀러의 입장에서 알아야 될 영역들과 이런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에 가셔서 다른 셀러들이 리스팅 해놓은 걸 보시면서 A 플러스 컨텐츠가 보이면 아, 이 셀러는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위에 타이틀과 블랙 포인트를 보면서 아, 이 셀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타이틀에서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이 키워드겠구나 라는 것을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해보시다 보면 아마 자동 완성되는 키워드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겠죠. 아, 이 키워드가 진짜 중요하긴 하구나. 자동 완성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좀 더 깊게 들어오고 사업이 확장되신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면 좀 더 다채롭고 깊은 리서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마존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아마존 최신 업데이트의 첫 번째로 아마존 가입 절차에 화상 인터뷰가 도입된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서류로만 진행됐기 때문에 맞는 서류를 제출을 해도 반려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럼 맞는 서류인데 왜 반려되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바로 그 부분이 답답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왜 반려됐는지 이유도 잘 알려주지 않고 내부 보안을 위해서 알려줄 수 없다라는 이유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답답했고 그렇게 거절이 되면 다시 가입하기가 어려웠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분 증빙 절차, 소위 저희가 SIV, Seller Identity Verification이라고 부르는데 신분 증빙 절차가 통과될 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의 신분과 그리고 회사를 증빙할 수 있을 서류들을 미리 출력해 두시면 옆에서 이렇게 대조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이 화상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리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애드버타이징 메뉴 하단의 서브 메뉴이고요. 가장 쉽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바인이라는 메뉴는 아마존 체험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체험단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해당 체험단들은 리뷰를 달아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단은 아마존이 직접 관리를 하고 아마존 내에 바인 커스터머라고 따로 설정이 되어 있고 해당 바인 커스터머들은 내 상품을 검색해서 무료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체험단으로 이해하시는 게 바인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고 상품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자, 리뷰를 확보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리뷰만 확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확보 안 된다는 거냐? 밑에 보시면 상위 페이지로 올리는 랭킹 파워는 약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 고객이 어떤 특정 검색을 하고 내 상품을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내 상품을 구매를 하고 긍정적인 리뷰를 달게 되면 내 상품의 랭킹 파워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랭킹 파워라는 거는 특정 키워드에 내 상품의 노출이 3페이지에 있던 게 2페이지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랭킹 파워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물건이 판매가 되면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바인을 통해서 리뷰를 받는 이 절차는
리뷰만 확보가 되는 거지 이게 긍정적인 리뷰가 확보됐다 그래서 내 상품을 위로 올려주는 랭킹 파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공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칙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바인 리뷰가 30개가 다 달렸다 하더라도 내 상품의 키워드 랭킹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미치는 정도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사실 정도는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뷰가 30개 미만이어야만 참가 가능합니다. 내 상품이 이미 30개를 넘은 리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바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인은 현재까지 베타 버전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 왔고 그 전에 있던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이라는 아마존의 리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바이는 베타 버전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근데 현재는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은 사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는 빨리 접는 아마존의 특성처럼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은 이제 없어졌고요. 메뉴에서 바인 프로그램이 리뷰 프로그램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바인 프로그램은 예전보다 지금 리뷰를 달아주는 그 정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바인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바인 이걸 해볼까 했는데 내 리뷰가 30개가 넘었다면 참가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 신상품을 런칭을 했다라고 하면 바인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먼저 해놓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5개 상품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한 상품당 30개까지 무료로 제공이 가능해요. 다시 얘기해서 30개의 리뷰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30개까지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리뷰를 받는 율이 되게 낮아졌는데 아마존이 셀러를 관리하는 것처럼 아마 바인 리뷰어들도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30개를 등록해도 5개만 리뷰가 달리는 경우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30개 등록을 하면 그래도 최소한 10개 이상 그다음에 20개 넘어가는 경우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20개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달지 않는 아마 바인 커스터머를 바인 집단에서 아마 배제를 시켰을 거예요. 아마존 셀러를 계정 정지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리뷰를 달아주는 그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리뷰가 잘 안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은 상품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상품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 그리고 그 시장군이 굉장히 작은 군이라고 하면 바인 커스터머들이 해당 상품을 무료로 살 경우가 무료여도 사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30개를 다 못 파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바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브랜드 등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바이는 내 리뷰가 30개가 되기 전에 빨리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는 몇 개를 팔면 하나 정도 달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보통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할 수는 없는데 많이 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이 좋다라고 하면 30개의 하나 정도가 달리면 굉장히 리뷰율이 굉장히 좋은 거고 보통은 100개의 1개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백분율로 얘기를 해본다면 한 4% 정도의 리뷰 확보 100개에 4개 정도가 달린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리뷰 획득률이고요. 근데 보통은 2%, 그다음에 1% 정도, 2% 정도의 리뷰 획득률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베타 메뉴에 있던 바인 프로그램이 현재는 베타 딱지를 뗐어요. 그래서 정식 메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료인데 유료화로 가능성이 될 거예요. 유료화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몇몇 계정에서는 유료화가 이미 도입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사용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바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저기 바인 커스터머들 아마존 체험단들이 항상 좋은 리뷰만 달아줄 거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좋은 리뷰를 달아줬다고 하면 본인의 상품에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공짜로 물건을 받았다 해서
예의상 무조건 3개 이상 달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1개를 다는 경우도 덜어 있고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바인을 해서 무조건 좋은 리뷰가 달린다라고 예상을 하고 참가하실 필요는 참가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큰 효과이기 때문에 1개의 리뷰가 달린다고 하더라도 바이는 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기준들을 다 대 보시면 결국은 그냥 빨리 하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30개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참가를 할 수 있는데 10개만 해 보고 나중에 수량을 늘려야지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30개 밀어 넣어 놓으시는 게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기준들을 겪어본 저로서는 그게 거의 맞는 결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개 리뷰가 모두 리뷰가 달린다는 보장은 역시 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개를 달렸다고 하더라도 1개가 달렸다고 하더라도 리뷰가 달린 게 더 좋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또 명심하시고 나중에 이제 셀링을 하면서 또 좋은 리뷰를 달아주는 고객이 생길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개 중에 한 5개가 별점 1개짜리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30명이 좋은 리뷰를 달아서 내 상품의 별점이 4.3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내 리뷰 개수가 60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리뷰 개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별점을 4점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1점짜리를 피하기 위해서 바이는 안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리뷰의 개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라는 생각하시면서 바이는 꼭 무료일 때 참여하셔서 리뷰를 확보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 포스트라는 겁니다. 아마존 포스트는 역시 브랜드 등록이 필수이고요. 현재는 베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쉽게 또 설명을 해본다면 브랜드 셀러들을 위한 인스타그램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셀러,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 상품의 사진과 글을 이용해서 인스타그램처럼 매일매일 피드를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무료라는 거죠. 역시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무료로 트래픽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사진과 짧은 글만으로 내 상품을 광고할 수 있고 여기는 인스타그램처럼 내 상품을 즐겨찾기를 고객들이 해요. 이 포스트를. 그래서 그리고 피드처럼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내 상품의 가장 최신 정보와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생겼지만 트래픽을 그래도 많이 끌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마존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항상 모두 다 성공적이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망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아마존 포스트는 아마존 내에 그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같이 피드를 올릴 수 있는 거라고 머릿속에 이미징 하시면 가장 맞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버전이어서 현재 최근까지는 모바일에서만 노출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 브랜드 스토어, 지금 PC에 있는 내 브랜드 스토어에도 포스트라는 별도의 메뉴가 생기고 그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포스트는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노출 영역에 아마존이 노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 상품의 업데이트와 또 최신 이미지들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포스트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A 플러스 컨텐츠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select the type of A plus content you wanna create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enhanced product description이 기존에 있었던 A 플러스 컨텐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상세 페이지예요. 근데 그 상세 페이지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 스토리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에 관련된 그 설명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에 관련된 설명, 뭐 언제 설립이 돼가지고 어떤 거를 제조해 왔던 회사이고 뭐 이러한 우리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설명들을 이제 따로 입력할 수 있게 그러면 A 플러스 컨텐츠 영역에 브랜드 스토리라 그래서 따로 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이 또 따로 또 생겼기 때문에 A 플러스 컨텐츠를 먼저 작업하시고 또 시간이 되실 때 브랜드 스토리까지
금년에 또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 중에 예전부터 저희가 아마존 셀러들이 골치 아팠던 것 중에 부정적인 리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현재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별점 3개 이하인 부정적인 리뷰를 할 때는 별점 3개 이하, 그러니까 3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지금 아래 보시는 화면처럼 지금 여기는 커스터머 리뷰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상품의 리뷰를 확인한 건데요. 별점이 1개인 거를 오른쪽에 보시면 컨택 커스터머라고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버튼을 통해서 고객한테 컨택을 최후의 보루이죠. 이제 컨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아마존이 금년에 열어놨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별점이 3개 이하여야만 가능하고요. 역시 브랜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메일을 레터를 적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 미리 정해 놓은 이메일 내용으로 고객에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그게 뭐 영어를 잘하신 분들한테는 아쉬울 수도 있죠. 자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영어가 그렇게 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고마울 수도 있어요. 미리 내용을 다 적어 놨고 나는 발송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에는 부정 리뷰에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예전에는 리뷰에 셀러가 댓글을 달 수 있었는데 그 기능을 아마존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부정 리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현재 아마존이 고심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이렇게 3개 이하일 때만 고객한테 접촉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이 열리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앞에서 브랜드 등록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 등록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브랜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밑에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USPTO라고 하는 미국 특허청, 미국의 상표권을 등록하는 당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표권을 발행하는 기관이 USPTO예요. 그래서 USPTO에 등록된 상표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마존에 등록한 그 브랜드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표권이 있으면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바뀌긴 하지만 한 두세 페이지 정도의 입력하라는 사항을 입력을 하면 그 입력 사항은 다 상표권에 있는 입력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입력을 하면 브랜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이 없습니다. 미국 상표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으신다면 뭐 지금 현재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마존에 먼저 가입을 하시고 리스팅을 하신 다음에 아마존 내부 프로그램에 IP 엑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존 메뉴 중에 있어요. 거기에 가면 아마존과 협업을 하고 있는 아마존이 인증하는 공인된 로펌들이 있습니다. 그 로펌에 이메일을 쓰셔서 견적을 받고 그 로펌과 상표권 출원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아마존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 출원 단계에서도 브랜드 등록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역협회에서는 해외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20%를 받고 이 상표권을 받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해외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비용을 지원받아서 이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예전에는 이 상표권이 출원 단계에서 등록까지 마쳐야만 브랜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완화됐어요. 근데 이게 완화되고 있는 단계여서 무조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출원 단계에 있는 상표를 아마존에 등록해서 브랜드 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IP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받은 상표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 있는 브랜드가 브랜드 등록이 된다라고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존의 현재 팔러시 상으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식을 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원이 만약에 되고 난 다음에라면 아마존에 어플라이를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어플라이를 해보고 난 다음에 승인이 되면 좋은 거고요. 승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등록까지 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계속 출원된 거 가지고 어플라이를 계속 해보세요. 아마존이 출원된 상표권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된 기준들을 점점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원 후에 미국의 상표권이 출원되고 정상적인 등록이 되려고 하면 보통 8개월에서 1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출원과 등록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브랜드 등록이 필수일까요? 만약 한다면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PL셀러라고 하면 필수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브랜드 등록이 있어야만 내 상품에 다양한 홍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상표를 지킬 수 있고, 아마존에서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들 위주로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등록이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A 셀러들 같으면 브랜드 등록을 상표권을 구할 수도 없고 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독점적 RA 셀러라고 하면 독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받아서 등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표권을 받아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훨씬 더 많은 영역이 브랜드 등록을 하게 되면 열리게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영역을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일단 상품 리스팅 영역에서는 A 플러스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스토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게 사실 가장 당연한 건데 중요한 권한이에요. 내가 리스팅한 리스팅에 수정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브랜드 등록을 하면 따라오는 권한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마존의 상품 리스팅의 수정 권한은 1차적으로 리스팅하는 순간부터 아마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의 정보를 수정했다라고 해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게 아니라 빈번하게 있습니다. 단지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는 셀러라고 하면 해당 리스팅에 대한 전권을 가져오고 수정 권한에 대해서 풀 권한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수정했을 때 바로바로 반영돼서 다른 마켓에선 당연한 권한이 아마존에서 굉장히 큰 권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광고에서는 바인 리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죠. 포스트도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광고를 사용할 수 있고, 리타겟팅 광고라고 하는 스폰서 디스플레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상표권. 아마존으로부터 본인 상표권을 보호받고 제3자로부터 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상표권을 아마존한테도 주장할 일이 생겨요. 이게 내 상표권이고 내가 사용하는데 왜 너가 간섭을 하냐라고 반박을 할 수 있을 권한이 생기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내 상표권을 사용한다거나 내가 상표권을 사용해서 리스팅한 거에 다른 사람이 판매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그거를 제지시키거나 막을 수 있으려면 그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되어 있어야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브랜드 등록을 하게 되면 다양한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커스터머 리뷰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커스터머 리뷰에 접근해서 3점 이하였던 사람들한테 컨택을 할 수 있고요. 또 브랜드 어널리틱스라는 리포트가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아마존에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1등으로 검색되고 있는 검색어를 아마존이 공개를 해요. 그래서 한 5,000등 정도까지 1등부터 5,000등까지 해당 카테고리에서 검색이 가장 많이 되는 검색어와 검색 상품 3등까지 그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클릭이 가장 많이 받는 1등, 2등, 3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이겠죠. 저런 다양한 리포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등록을 하게 되면 훨씬 다양한 인사이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랜드 스토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존 내에 나만의 별도의 브랜드 스토어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등록을 하게 되면 아래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구분을 어느 정도 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점점 더 늘어날 거고, 현재에도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브랜드 등록 셀러한테만 열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랜드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브랜드 등록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